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다 중학교 부모님들이시죠. 예. 저는 이름은 이우건이고요. 집에 여자 5명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는 와이프 1명이고요. 딸이 4입니다. 예. 딸 4의 아빠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큰 딸은 고1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딸 초6, 셋째 딸은 초4. 외우기가 좀 쉽지 않아요. 많아서. 막내 딸이 7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아빠로서 이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아빠도 또는 엄마도 엄마를 처음 해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것 같은데, 혹시 중학교 부모님들, 어머님들이시면은 아이가 중2병은 다 넘어갔나요? 아니면 겪고 계신가요? 겪고 계시는군요. 중2병에 약이 없는데요. 예, 중2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다려주는 건데, 저희도 큰아이가 이제 중2병을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좀 기다려줄 걸. 왜 이렇게 쉽게 풀어질 것을. 근데 그때는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참다가 이거는 진짜 인간이라면 참을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제가 화를 냈는데, 그것마저도 참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중2병도 있는데, 중학교 다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면 요새 대입병이 있어요. 중2병은 이게 막 에너지가 올라가는데요. 대입병은 한없이 떨어지는. 근데 왜 대입병이 생기냐면, 대부분의 대입병의 첫 증상이 휴학, 편입, 전과, 그리고 무기력. 이걸로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2병하고 좀 다른 건, 중2병은 뭔가 이렇게 떨쳐서 이렇게 또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대입병은 어디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2병도 대입병도 직업, 진로, 특히 대학교 보내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대학생이 돼도 그 아이가 이렇게 방향을 못 잡아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 보지 말고 전체로, 그래서 오늘 2020년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대학을 못 갔겠네요, 지금 중학교 애들은.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5년을 내다보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 좀 보시면은 한자가 하나 있는데, 한자 세대는 아니시죠? 한자 세대신가요? 예, 이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인데,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무슨 자로 보이세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교수님 대상 강의했는데, 교수님들도 저게 뭐지? 이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 저게 배우신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오늘 되게 예, 고학년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맥락이라는 뜻인데요. 맥락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학번이, 예, 저도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학번이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90학번인데 1990년도에 대학 진학률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990년도에 대학 진학률이 33%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33%가 대학을 가고 67%는 대학을 못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였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일단은 최근은 아닙니다. 2009년, 10년 요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대학 진학률이 무려 84%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대학을 다 갔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겁니다.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는 열렸고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취업난이 대졸자는 너무 많고 일자리는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학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33%의 대학 진학을 갔을 때 저는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맥락적 판단이 옳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때는 대학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그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이제 놀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으면 놀고 먹고 대학생 이런 말이 있어서 정말 놀고 먹고 대학 생활을 보냈고 그래도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을 못 간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 고3 동기들 중에 89년도였겠죠. 89년도에 고3을 마치고 대학을 들어와서 90년도에 대학을 간 애가 있고요. 대학을 못 가면 그때 뭐 했나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못 가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응팔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재수나 삼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창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반창회 이제 계속 나가서 왔는데 그때 재수하던 애, 삼수하던 애들을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그래도 같은 친구였으니까 되게 잘 지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애들이 너무 어려워서 심심해서 재수하다가 삼수하다가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붙었어요. 이게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공무원을 되겠다 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노량진에 있다가 너무 심심해. 그래서 그냥 구급 공무원 시험 붙었어요. 이 친구가 공부 더 하기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그래서 공무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창회가 흐지부지 된 게 그 친구들이 모였을 때 20대 때 만났을 때 대학 다니는 애들은 MT 얘기하고 대학 캠퍼스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으로 붙은 친구들은 뭐 주무관님 얘기하고 서기관님 얘기하고 회식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만남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20대 때 저희 세대는 저희가 맞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걔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40대 초반에 서울의 사당역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만남을 오랜만에 이제 밴드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 심심해서 9급 공무원 받던 친구가 7급이 됐고요. 이제 6급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1차 때 만났을 때는 회비를 내서 먹었어요. 이제 2차 때 이제 몇 명 가고 2차를 이제 호프집을 갔는데 저희 그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너네가 무슨 돈이 있어. 2차 내가 쏠게. 그래서 공무원 그 7급 공무원 애가 쐈는데 우리가 제가 맞았어. 우리가 20년 전에 공무원이 이렇게 뜰 줄 알았다면 그때 나도 대학을 안 붙었으면 지금쯤 정년이 보장돼 있고 근데 걔가 고졸이 아니더라고요. 방송통신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대졸자 자격 취득한 다음에 이미 행정대학원 석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석사예요. 이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홍상수 감독의 이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여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있는데 제가 이거 약간 패러디할게요. 진로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맥락적 판단이에요. 제가 그때는 저희가 맞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저희 동기들이 우리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요. 반대도 있겠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될 수 있는 게 진로와 직업이고 그래서 부모님은 뭘 아셔야 되냐면 맥락적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상황적 판단이라는 거죠. 지금 맞는 것이 우리가 아이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 끝까지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서 독립해서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걸 바란다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대학, 아이가 대학 이후에 앞으로 어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맥락적 판단을 잘하는 것, 그런 부분에 부모가 관심을 갖는 것,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 전술과 리더십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적장에 대한 분석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 적장은 일본 내에서도 추앙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을 이겼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장군, 리더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도 똑같이 아이에게만큼은 위대한 리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두가 부모에게 리더십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리더란 항상 맥락적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세상, 앞으로 벌어질 직업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시는 것만큼 아이의 직업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맥락적 판단. 항상 좋은 부모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이의 5년이나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5년이나 10년 후에 세상의 변화를 일찍 깨우치는 분들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래 직업 세계, 그래서 그 맥락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방송을 시청하실 텐데요.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미래에 어떤 맥락적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똑같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 예, 먹고 살기 어려워. 똑같으면 먹고 살기 어려워. 남하고 똑같은 커피숍 먹고 살기 힘들고요. 남하고 똑같은 치킨집, 제과점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남하고 똑같은 고객 서비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직업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세대였지만 우리 아이 세대는 열심히 한다고 먹고 사는 세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맥락적 판단해서 한다면 이런 우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숲속을 가다가 커다란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A라는 학생은 굉장히 성적이 뛰어난, 그러니까 수능 1등급 정규 1, 2등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한 친구는 사고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딱 만났는데 B 친구가 갑자기 신발끈을 고쳐 매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정규에서 1, 2등 하는 친구가 그 사고력이 좋은 B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는 지금 이 거리에서 곰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했냐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미래 직업 세계는 fast, 그러니까 first penguin이거나, 그러니까 가장 빨리 뭔가를 해내거나, 아니면 가장 빨리 fast follow, 가장 빠르게 쫓아가거나,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만이 살아남는 직업과 진로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몇몇의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털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셜 커머스 서비스를 보면 몇 개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이런 직업 세계에 우리가 아이들이 곧 살아가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좀 강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직업에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적합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뭘 좋아해? 뭘 잘해? 그러면 남자 학생들, 아드님들은 게임이요. 언제 제일 재밌어? 애들이 공부 끝나면 뭐 하고 싶대요? 게임방 가고 싶다. PC방 가고 싶다. 또는 요즘에 이제 VR 기기까지 나와서 그것까지 많이 하죠. 게임을 하고 싶어요. 애들이 그걸 좋아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근데 아이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는데 부모님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진로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지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아이가 대하고 싶은데 중2병 걸린 학생들은 부모하고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진로에 있어서만큼은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도 불안합니다. 이거를 읽어주셔야 돼요. 엄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모르잖아. 이게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부모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이도 불안한데 아이가 가장 불안합니다. 아이가 가장 불안하죠. 이걸 진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자, 요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진로 불안감이라는 것은 이 연령층에 따라서 좀 다른데 사실은 우리 남편도 불안하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회사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남편도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의 진로 불안감은 입시하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실험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의 진로 불안감하고 대학생의 진로 불안감, 즉 고3의 진로 불안감하고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의 진로 불안감하고 똑같이 불안감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3의 진로 불안감이 높을까요? 아니면 대학교 4학년의 진로 불안감이 높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을 앞둔 애들이 불안감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연구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예. 고3의 진로 불안감이 높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았어요. 그래서 고3보다 대사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대사가 대학교 4학년이 높았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고3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대학교가 더 왜 불안했을까요? 이 말은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거나 시청하신 분들은 알면 할수록 그거 어쩌라고. 영어로 하면 What shall I do?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알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의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고3들은 해야 될 것이 입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놓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학 4학년 할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이해하거나 정보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을 부모님은 편안해져요. 근데 아이는 더 불안해집니다. 공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들어가서 공부 좀 해. 학원 안 가니? 너 공부 안 하니? 그래서 부모님이 불안감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책상에 앉을 때예요. 근데 애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부모님은 불안함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는 불안감하고 상관없이 걔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한다고 진로 불안감이 낮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아이의 불안감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리는 팁이 하나가 있어요. 팁이 뭐냐면 메타 커그니션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어렵죠. 우선 어려운 메타 커그니션만 띄어서 얘기할게요. 커그니션이라는 단어는 인지라는 뜻이에요. 인지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과정들을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데 앞에 메타가 붙으면 그 인지를 뛰어넘는 인지라고 해서 한국말로 초인지 또는 상위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을 공부할 때 아는가와 모르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제 말을 제가 목소리를 굉장히 좋게 해볼게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학습이에요. 공부를 중간쯤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애매해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는데 그게 틀려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걔네는 실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찍을 이유가 없죠. 정확히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실제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모르는 것 중에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하는 걸 우리가 그걸 학습이라고 하고 그 학습을 잘하는 애들이 소위 말해서 전교 1, 2등이 되고 그런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가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할까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불안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직업과 진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훌륭한 부모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뭘 모르시는지를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냐면 우리 애가 몇 등이야? 우리 애만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옆집 애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 애 몇 등이야? 쟤 어느 학원 다녀? 쟤 어느 고등학교? 쟤 외고 간대? 과고 간대? 뭐 어느 특목고 간대? 대학을 고3 때는 어떻게 돼? 자기 애 어디 갔어? 우리 애 어디 갔어? 전부 다 여기에만 관심 있지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 전공이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무기재료공학과를 갔다고 했더니 무기재료공학과는 미사일 만드는 데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고요. 철학과 이거 진짜 실화인데요. 어떤 고3 부모님이 둘이 만났는데 철학과를 갔대요. 그래서 철학과 갔더니 아니 무슨 철학원을 차리려고 철학과를 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대학을 이게 우리 지금 30대, 40대가 살아왔던 시대일 뿐이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대학 이름이 물론 명문대로 존재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메타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깊게 드릴 텐데,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가 아니고 쉽게 드릴 텐데, 메타인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아이한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게 뭘 모르는지, 우리 아이가
영어가 떨어진다, 국어가 떨어진다, 수학이 떨어진다.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 중에 어떤 부분을 모르고 모르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엄마 아빠가 알아차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 이게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거지. 공부를 못하면 제가 그랬는데 공부를 못하면 항상 교재의 1장, 2장 수학의 정성에 쥐판만 새까매요. 뭐 성문, 종합, 명화, 영어 이게 보면은 관사 부분만 새까매요. 왜? 공부를 못할 때 의진이 있거든요.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공부하고 일단 학원을 등록하면 어머니들은 됐다. 좋은 학원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재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부모는 불안감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이 학원을 보내면 이 학교를 가면 이런 애들과 지내면 나아지겠지. 이 대학을 가면 나아지겠지. 우리 때랑은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맞죠. 저희 때는 공무원이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대학생이 구급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신문기사거리감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구급공무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20년이 지난 우리 애가 지금 15살이에요? 16살이에요? 얘가 앞으로 30살이 됐을 때 그때도 공무원이 정말 맞을까요? 맥락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직업에 대한 메타인지 중요하고요.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음악과 미술이나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스피치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사교성이 좀 떨어진다고 리더십이 없다고 해서 걔가 성공 못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말 잘하고 스피치가 좋고 사교성이 좋은 애들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확실한 건 달라야 됩니다. 다른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 우리 아이가 가장 스스로 집중하기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에너지를 쏟는데 그게 기쁘고 이런 거 우리가 원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게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앞에 보고 계신 이 화면에 보고 계신 분이 우리가 다 아는 분인데 이름만 들어보고 얼굴을 보여드리면 놀라세요. 이분이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고 정말 추앙할 정도로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진 그분인데 얼굴 처음 보실 거예요. 힌트 드릴게요. 성은 안 씨예요. 한국 분은 아닌데 안 씨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데르센이에요. 정말 잘 찍으시네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감이 굉장히 촉이 좋으신 분들이 안데르센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미남입니까? 솔직히 미남은 아닙니다. 근데 안데르센이 자기 자신을 빨리 이해했어요. 나는 예술성이 있구나. 나는 이게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감정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감과 교감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안데르센이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배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집니다. 배우가 되고 싶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그 오디션을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창문을 열어다오 하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무슨 심사위원이 안데르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기력 오케이. 발성 오케이. 근데 뭐가 not 오케이? 뭐가 not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되게 완곡하게 페이스 그렇죠. 예, 우리가 차마 얼굴이랑 막 페이스 좀 다르네. 뉘앙스가 좀 다른. 페이스 not 오케이. 떨어졌어요. 그때 안데르센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이 어떤 직업 세계에 어울릴까를 고민하다가 찾았던 것이 바로 동화 작가였습니다. 나의 이런 예술성, 나의 이런 표현력, 외모로는 안 되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죠. 뭐 합니까? 진로 탐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탐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메타인지라는 거죠. 내가 배우라는 것만 보고 왔지만 실제로 보면 배우라는 이런 내 개인적인 특성이 어울릴 수 있는 직업, 아까 수의사가 아니라면 장제사가 나한테 맞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에게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아이의 진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적 작품이 미운 오리 새끼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백조인데 오리랑 있을 때 왕따를 당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오리들과 같이 있을 때 오리 무리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왕따였지만 나는 백조는 어디 가면 빛나요? 집 오리들 모여있는 데서 거기서 빛날까요? 백조는 호수에 가면 빛나거든요. 그때 안 거죠.
나는 백조였구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못하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란 거죠. 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제가 저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아까 뭐 딸 넷의 아빠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슬로우 스타터예요. 슬로우가 천천히, 스타터가 시작한 사람이죠. 저는 모든 게 발동이 늦게 걸려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알아들으신 분은 저랑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캡 공부 저성적이었어요. 캡 아세요? 캡? 캡 아시는구나. 예. 굉장히 반갑네요. 예. 캡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더니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캡 공부 저성적이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처럼 공부하면 반에서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에서 1등을 못해요. 1등 근처도 못 갔거든요. 캡 공부 저성적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항상 발동이 늦게 걸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 반짝 잘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중3 때 공부를 잘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고1 때보다 고3 때 공부를 잘했어요. 거꾸로 되지 않기를 정말 다행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제 평점, 학점이 몇 점이었냐면 제 별명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1.23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1, 2, 3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4.5 만점에 4.5 만점 5A 플러스로 졸업할 때까지 가요. 3학기 연속 5A 플러스 받았어요. 애를 하나 낳고 그만 낳으려고 했어요. 첫 애가 5살 됐을 때 갑자기 둘째 낳기 전에 줄줄이 셋을 낳아요. 모든 게 슬로우 스타터죠. 그게 제가 자기 이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희 둘째 딸, 셋째 딸한테 이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수영을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우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뒤로 가요. 수영을 배우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발을 차면 얘가 뒤로 가요. 그러니까 애가 안 된대요. 반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반도 못 맞아 갖고 왔어요. 너무 늦잖아요. 저희 큰애는 말이 늦었어요. 그래서 진짜 병원 갈 뻔했어요. 5살까지 엄마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언어가 발달이 늦는가 보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부모가 정말 힘든 게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정말 늦었어. 아빠가 말하는 것도 늦고 아빠가 공부하는 것도 늦고 아빠는 대학 가서도 뒤늦게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딸도 아마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딸한테는 큰 그 희망이 되고 큰 믿음이 됐나 봐. 그래 나도 아빠한테 이렇게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아빠 성격 많이 닮았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지금 수학 거의 100점 맞아요. 영어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생하고 영어 같이 공부하거든요.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시동이 늦게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약간 느긋해질 수 있어요. 내가 기초가 탄탄해지면 나는 그때 걸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 공부는 안 맞지만 저 공부가 맞을 수도 있을 거야. 그게 자기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 자,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나라 직업에 대한 메타인지를 감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2020년까지의 직업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제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우리나라 60년대가 기업이 많았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모르시죠? 60년대는 뭐 엄마 아빠도 결혼 안 했을 때니까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도 결혼 안 했으니까 60년대는 지인 소개 그러니까 이때 음서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이때는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시대이다. 아버지가 교사면 자식이 교사가 되거나 어머니가 뭐면은 또 자식도 뭐가 되는 뭐 집안 자체가 무슨 교육자 집안이다. 집안 자체가 무슨 뭐 상업하는 집안이다. 그대로 물려받았던 시대입니다. 80년대가 됩니다. 이때가 직업의 우리나라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80년대 갑자기 늘어난 게 우리나라의 대학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 대부분의 지금의 사립대학들은 80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이때 정말 많은 대학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공장 위주의 산업, 이걸 우리가 이제 굴뚝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노동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일자리를 찾으러 전부 상경을 하게 됩니다. 가발 공장, 비료 공장 이런 데로 갑니다. 이게 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업만 존재합니다. 제가 이 한마디 하면 다음 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화이트 칼라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의 잣대가 되는 시대가 80년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컸습니다. 부모님이 대졸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중졸이나 고졸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80년대 생활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뭘 보셨냐면, 야, 대학을 나오니 같은 일을 해도 연봉이 높고 승진도 하고 대우받더라. 야, 공부를 안 했더니 사회에서 이렇게 천대받더라.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들이 전부 다 대학을 보냅니다. 그것도 때마침 대학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학이 전체 인구의 30%밖에 대졸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력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벌의 시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간혹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한동안 지금 시대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KS라는 게 있었어요. 성공의 엘리베이터를 탔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서 KS 라인이다. 그래서 경기고 서울대가 무슨 성공의 방정식처럼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2000년대는 기억나시죠? 네, 월드컵을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2000년대 뭐가 생기냐면 학원이 갑자기 늘어나고요. 이때부터 직업전문학교 자격증의 시대가 됩니다. 2000년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 조금 잘하면 한중수교가 이때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어 좀 잘하고요. 영어 좀 잘하고요. 일본어 좀 잘하고요. 컴퓨터 좀 잘하고요. 워드 프로세스, CAD 이런 거 잘하면 취업이 됩니다. 이때를 자격증의 시대로 갑니다. 이때부터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스펙의 시대로 갑니다. 스펙의 시대가 2015년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전부 다 스펙합니다. 요게 2017년 올해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능력 중심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직무 능력 시대. 그리고 최근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부 다 학벌을 보지 않겠다. 나이도 보지 않겠다. 전공도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이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라고 대학생한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대상인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거스르기가 어려운 대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이거를 쉽게 하지 맙시다. 현실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걸 거스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금수저, 은수저 같은 수저론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학습을 잘하고 그리고 사고력이 좋은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커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학 졸업장이 전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게 전부인 시대는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광고예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광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의 광고입니다. 자, 앞으로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게 뭐죠? 바퀴 달린 컴퓨터가 그렇죠. 너무 여기 수준이 되게 선생님이세요? 아니 부모님이세요? 여기 굉장히 예 그렇죠. 바퀴 달린 자동차. 죄송합니다. 예. 바퀴 달린 컴퓨터가 자동차라고 하죠. 이만큼 이제 기계장치에서 전자제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조차도 이제는 자동차 산업의 준비라고 있어요. 왜? 앞으로 컴퓨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앞으로는 자동차에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반도체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동차 산업, 즉 컴퓨터, 바퀴 달린 컴퓨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모두 자동차 산업이라고 기존까지는 기계과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는 전기, 전자, IT, 화학, 신소재, 디자인, 코딩하는 친구들을 뽑습니다. 다음이에요. 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은 범생이라는 단어 아세요? 모범생의 약자죠. 옛날에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이에요. 옛날 은행원들을 보면 정말 반듯하셨어요. 2대8 가름마.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 같은. 은행원들 보면 참 똑 부러진다 사람들. 그리고 되게 범생이 같다. 모범생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터넷 전용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거를 혹시 오픈을 시켜보셨는지 모르고 계좌 개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체 행원의 30%를 공대들을 뽑습니다. 공대 전공자.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최근 가파르게 3년 전에 15%였어요. 단 3년 만에 공대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점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동전이 계속 있을까요? 동전이 없어질까요? 이미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통장도 앞으로 사라집니다. 혹시 통장을 나 꼭 봐야 된다.
예, 이건 정부에서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노인 빼놓고는 앞으로 통장을 쓰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은행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의 변화에 앞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갖고 은행 가겠다?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은행 취업을 하고 싶다. 증권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 정보통신을 전공해야 됩니다. 마케팅도 바뀌어. 앞으로 카드 회사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 신용카드 하나쯤은 있으시잖아요. 카드사가 실무 카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이제 금융권이 아닙니다. 앞으로 카드사는 전문 마케팅 회사가 될 겁니다. 오로지 거기는 제휴하고 마케팅만 해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만 딱 제공해서 요거 쓰시면요, 요거 다 할인돼요. 그래서 광고 회사가 될 겁니다. 앞으로 바뀌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더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학 전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이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미 이건 삼성에서 나왔던 게 삼성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삼성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 삼성의 지금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이제 삼성의 제약 신약 또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래서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난 신약을 이제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이 전문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그 전까지 약학, 생명공학을 뽑았는데 지금 어떤 전공자까지 뽑고 있냐? 식품 영양학 전공자를 뽑고 있습니다. 왜? 제약이라는 것이 이제는 식품하고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폭넓게 뽑고 있다. 아까 자동차 회사가 기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소재, 화학, 디자인 뽑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다음, 그럼 입시에선 변화가 없느냐? 입시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2018년도 수시 전형, 지금 이제 수시가 한참 진행되고 있죠. 카이스트는 앞으로 기존의 세부 전공 학제와 전학년 무학과 제도, 이미 이공계는 학과에 대한 1학년 들어올 때 학과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 교육 제도는 알고 계시죠? 다음, 포스펙과 지스트나 이런 니스트 같은 유니스트 같은 5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2018 수시는 97.2%까지 무학과 선발을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진로와 어떠한 직업적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있는데 성균관대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교양 필수 과목이 영어와 국어였습니다. 대학생. 지금 성균관대 교양 필수 과목은 코딩입니다. 이걸 못하면 무용학과 애들도 코딩을 안 배우면 졸업을 못합니다. 교양 필수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 맥락적 판단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모의 진로에 있어서 개입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진로, 직업, 탐색, 적성 검사할 때 쓰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성격 있고요. 흥미 있고 동기, 자존감, 역량, 지능,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아마 지능일 겁니다. 지능이 가장 눈에 먼저 보일 거예요. IQ 검사 한 번씩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죠? IQ 검사. 혹시 멘사 회원, IQ 150 넘어가시면 여기 오셨어요? 없으시군요. IQ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의 학자 비네과 시몬이라는 이제 학자 둘이서 만든 건데 요 얘기 잠깐 할게요. IQ가 아이들 IQ는 아세요? 우리 아이 IQ는? 모르세요? 예. 네. 국가 기밀인가 보죠. IQ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IQ 검사는 원래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쿼션트라고 하는 지능 지수라는 건 원래 원 저작자가 연구 개발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IQ 검사는 지능 외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상 재정상의 문제로 이 검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능 검사의 IQ 그 지수라고 하는 건 지능과 의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대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 지능이 낮은 겁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 IQ 낮은 거예요. 결과론 좀 IQ,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도 발현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IQ가 낮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능이 낮아도 의지가 높은 애들은 지능이 높은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좀 나쁘고 국영수 점수가 좀 낮아도 의지가 높은 애들은 IQ가 높은 겁니다. 아이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가 국영수가 낮아도 지능이 낮은 게 원래 지능 검사는 의지 검사가 있는데 네가 의지 검사를 안 한 거야. 너의 의지는 엄마가 너 게임할 때 이미 봤어. 너의 의지가 그 레벨업을 하기 위한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한 너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의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의지를 언제 가장 최고로 발휘하냐면 부모가 인정해 줄 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인정해 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의지를 칭찬해 주세요.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칭찬해 주세요. 성적은 중2 때 중3, 고1, 고2 때까지 아무리 잘 나와도 고3 때 거꾸라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고3 때만 잘하면 돼요. 마지막에 잘하면 돼요.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연애를 내가 뭐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식장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나의 반려자가 되는 거거든요. 의지를 칭찬해 주니까 칭찬도 고래를 춤춘다고 하지만 사실 요새 칭찬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의지를 칭찬해 주시는 거지 결과를 칭찬해 주시면 아이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의지를 칭찬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이가 주도적인 학습을 하길 바라죠. 그게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IQ 검사에서도 이미 나왔다. 뭐? 의지를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지는 지능이다. 의지는 지능이다. 우리 아이가 국영수에서 수학에서 논리 수학 지능이 좀 약하고 약간 이런 신체 운동 지능이 좀 약해도 괜찮다. 왜? 의지만 있으면 아이는 못 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성격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꼭 둘 중에 하나로 답해 주세요. 성격은 바뀐다. 손 드세요. 난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성격이 바뀐다. 내리시고 성격이 안 바뀐다. 성격이 안 바뀐다. 안 드신 분은 모르겠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내 성격 나도 모르겠고. 자, 성격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안 바뀐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이제 네이처 타고나는 게 있고요. 널처한 게 있어요. 널처는 길러지는 거예요. 네이처한 게 있고 널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타고나는 것도 있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좀 바뀌어지는, 길러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격이라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서 하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하는가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격 자체가 직업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 자, 의사를 하겠다, 변호사를 하겠다, 꼭 내향이고 외향이고 뭐 직관이고 사고고 이게 아니고 성격은 하우의 개념에서만 코칭을 하시는 것이다. 제가 어렵지 않지만 조금 어려운 영어를 드릴게요. 다 아는 단어예요. How we know,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을. 이게 부모의 진로, 학습 또는 그 코칭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풀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How we know,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부모는 이 아이가 국영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엄마 아빠의 강압에 의해서 혹시 국영수를 1등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정서라고 합니다. 아이가 이 엄마 아빠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국영수를 알게 된 애들은 어느 순간 그게 바뀌면, 엄마 아빠의 관계가 바뀌거나 엄마 아빠하고의 여러 가지 반항이 생기면 그 하우의 개념을 놔버려요. 나 이렇게는 공부 못하겠어. 이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바뀌어요. 내가 드릴 말씀은 뭐예요? 부모가 하는 것은 아이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맞는, 공신비법이라는 것도 아이에게 맞는, 그러니까 진로도 직업도 마찬가지죠.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성격은 여기에 직업에 어울린다. 물론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이라는 것은 하우의 개념일 뿐이다. 꼭 영업직이 활동적이거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외향적인 애들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내향적인 애들도 마케팅 잘할 수 있다. 사교성이 떨어져 서비스 업종이 근무할 수 있다. 문제는 뭐다? 그걸 접근하는 방법. 하우에 대한 개념이다. 성격은 그런 거고요. 흥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흥미라는 건 제가 잠깐만 뭐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깍지를 꼈을 때 어느 손 엄지가 위로 가세요? 왼손, 오른손 각각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거꾸로 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 이렇게 한번 껴보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팔짱을 한번 껴보시겠습니다. 요거 안 되는 분이 내 거꾸로 반대로 껴보겠습니다. 어머니 안 되시면 안 되시네요. 네, 병원 가시면 돼요. 네.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면 뭐 계실 수 있고 일단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이게 흥미라는 거죠. 아이의 흥미가 뭐냐?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이 편한지 아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편한지 아세요? 어떤 직업에 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사교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직업, 감정 노동하는 직업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상당한 감정 노동자입니다. 매일같이 아픈 환자를 만나야 돼요. 얼마나 간호사는요, 감정 노동자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교성이 떨어진 애한테 너는 의대를 가라. 이게 아이가 편하냐 불편하냐. 저는 직업에서 중요한 건 불편함을 갖는 환경에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왜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 집배원분이 과로에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일도 자체도 없고, 근데 주위에서 공무원이잖아, 뭐 이게 안정된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욕심이 가끔은 어쩔 때는 간혹 우리가 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흥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등 뭐 동기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가치관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오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지만 요 개념 하나만 적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존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 가사말에도 나오니까요. 나를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 이건데 중학교쯤 되면 이때부터는 자존감의 개념보다는 부모님들이 진로에 있어서 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효능감이라는 건 셀프 이피커시라고 하는데, 이 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직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과 쉽게 공감할 수 있지.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들은 굉장히, 내가 분류 같은 거 굉장히, 내가 통계를 굉장히 잘 돌리지. 내가 뭔가 현상을 잘 파악하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능력에 대한 기대치 있죠. 이게 아이가 생기면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집중할 수도 있어요.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부 다 국영수 점수의 능력의 기대치만 부모가 인정을 해줍니다. 진로 직업 지도할 때, 코칭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능력에 대한, 아이가 어떤 능력에 대해서 편함을 느끼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는가, 이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는 부모의 코칭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아이가 어떤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학생들은 물어보면 저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전 게임이요. 뭐 이렇게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하는 진로 체험학습 같은 걸 많이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지식학습에서 능력에 대한 것은 발현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몇 명 있어요. 타고난 애들, 네이처. 타고난 국영수가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경험을 학습해야 돼요. 학습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라는 게 학습이 아니고 경험 학습이 많아져요. 죄송합니다. 경험 학습이 많아져야 돼요. 경험이 많아지면 뭔가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노래를 하다가,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내가 진로 체험을 하다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남 앞에서 얘기하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얼굴이 빨개지고요. 얼굴이 홍조가 떠지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한테 지금 그런 거 느끼세요? 못 느끼죠. 못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경험학습을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저희 집이 3대 종교가 다 모여있는 집안이에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가톨릭을 믿고 있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서 너 저기 성당 주일학교 가서 교사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부 교사 하려고 갔더니 저는 이제 20살이니까 초등부로 가래요. 초등부 6학년을 맡겠다고 수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유치부 교사가 부족하대요. 유치부한테 가서 하니까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더니 얘네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율동을 배우래요. 제가 교회도 다녔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막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막 이런 거 제가 싫어서 안 간다고 했었는데 저보고 그걸 하래요. 저 그거 싫다고. 그래서 성당 안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되게 화를 내시면서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율동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몸에 아주 익혔어요. 나뭇가지의 실처럼 날아도 뭐 이런 거 제가 유치부 애들한테 하면서 얼굴 빨개질까요? 안 빨개져요. 제 말이 떨릴까요? 안 떨려요. 남 앞에 쓰는 기회가 점점 주일학교 매주 한 번씩 가니까 주일마다 가니까 제가 점점 뭐가 생겨요? 스피치 능력이 생기고 남 앞에 쓰는 것에 대한 이런 뭐 어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직업을 갖는데 저는 결정적 그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경험이죠. 그걸 좀 더 빨리 한다면 아이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하거나 이거 수시에서 이런 말 해야지 또 집중해서 들으죠. 여기 수시에 좋아요. 어떤 경험이 너의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책들을 읽었고 어떤 사람들을 누구를 만났는가.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더 해보게 되었는가. 이런 게 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 될 수 있거든요. 학종 같은 거 대비할 때도. 어쨌든 이게 경험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한 직업을 선택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퀴즈를 낼 텐데 다음 숫자 보이시는 분 손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11538 다음에나 숫자 보인다. 벌써 드신 분이 계시네요. 예.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중지능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원히 이걸 못 푸시는 분은 없어요. 10분만 들으면 다 풀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11, 12, 15, 16, 19가 있습니다. 다음 숫자 보이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굳이 뭐 여쭤보지 않았지만 20 이렇게 이제 푸신 거예요.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편한 애가 있고 이게 불편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진로 지도를 할 때 편한 게 뭔지를 찾아주시고요. 그 편한 직업들과 각각의 대학 전공이 어떤 것을 배우는가를 어떻게 배우는가를 그게 아이한테 편한지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진로 코칭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단어였죠? 네, 맥락이 왜 중요하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는 맥락적 선택을 도와줍니다. 지금은 맞았지만 앞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시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맥락적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맥락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수준 요 정도를 가지고 내가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아이의 미래에 자꾸 개입을 하는데 그게 내가 아는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하고 지금 공무원이 맞아, 지금 공기업이 맞아, 지금 대기업이 맞아, 지금 창업하면 다 틀렸어.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성장할 때 계속 옆에서 최 5년까지 2022년까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식품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타인지 학습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업에 대한 메타인지와 우리 아이에 대한 메타인지 하면서 성격,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거 해봤잖아요. 흥미. 그다음에 지능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의지다.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되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암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의지가 있으면 그건 IQ가 높은 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는 인생에 있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중2병만 지나가면 느끼는데 가족이란 걸 알고 그중에 부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칭찬, 뭐에 대한 칭찬일까요? 의지에 대한 칭찬이 정말 중요하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시면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잃지 않고 항상 메타인지, 직업과 개인에 대한 메타인지 하시는 진로 코칭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